반갑습니다. 반가워요. 한국유통신문 발행인 김효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유통신문이 공통으로 주최 주관하여 마련한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코너입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인터넷 신문을 비롯한 지역 언론의 전환의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AI와 빅데이터, 글로벌 미디어 전략, 영상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저널리즘의 본질을 지키며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저희는 지역 언론인과 예비 언론인, 관련 종사자 여러분 대표에 실질적이고 생생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자 국내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세 차례의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국립공원대 글로벌관에서 열리는 이번 특강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언론 현장의 실천적 행사를 공유하고 서로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우리 지역 언론이 보다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정보 매체로 도약하기를 기대하며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열정과 참여가 대한민국 지역 언론의 내일을 여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귀한 시간을 내주신 강사님들과 천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알차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자는 구미대학교 스마트 경영학과 학과장님이신 이창훈 교수입니다. 큰 박수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수를 받은 자리에 있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제가 좀 일찍 왔죠. 20분 전에 오겠다. 근데 파일이 오래가 나가지고 그나마 다행히 제가 서울에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죠? 있다 보니까 왔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요거는 뭐 나중에 제 강의를 뭐 100% 전에 반납한다든지 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미대학에서 스마트 경영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창 원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스마트 경영학과는 3개 정도의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년제에 보면 우리 일반 경영학과가 있죠. 그런 경영학 관련된 이제 경영학, 스마트 경영 전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메타버스 디지털 마케팅과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가상 공간이죠.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 그모습 상기를 하는 그런 지식을 가르치는 전공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 예전에 FA라고 해가지고 공장 자동화이었죠. 세계 전공을 저희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영을 한다, 기업을 한다라고 하면 일반 사무나 금융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또 하나는 이제 마케팅입니다. 광고, 영업, 판매 촉진 옵션하고 이렇게 또 하나가 생산 아닙니까, 그죠? 핵심 3가지 전공을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학교를 조금 방문해 주시고 저와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그 중에 강의를 하나 부탁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전공이 경영학입니다. 저는 경영학을 공부했고요. 박사학위는 마케팅으로 학생을 했었습니다. 유학을 가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한국에서 학위를 다 마쳤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 우리 대표님이 원하는 특강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전공이 경영학이고 저는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 물건을 파는 방법, 촉진하는 방법, 또 좀 더 나아가면 창업하는 방법에도 가르치는 사람인데 야 이거 전문가를 모시고 내가 무슨 언론을 한단 말입니까? 그죠? 그래서 무슨 몇번 고사했는데 대표님이 약간 뭐 큰 이질감이 없다면 저에 대한 지식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정말 오늘 부끄럽습니다. 아마도 미디어 쪽에 언론 쪽에 아마 그러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정 무시 그쪽 진짜 무지하고 모르거든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이 경영학과 마케팅 지식이 오늘 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좀 강의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저와 같이 간담회다 생각하고 가볍게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이야기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면 이렇게 뛰어나신 훌륭하신 분한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라고 하니 플랫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플랫폼이라 하면 크게 뭐냐고 하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중간 거래 있죠.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플랫폼 역할을 한다라는 그 플랫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마케팅이라 하면 마케팅에서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이 주간이었고요. 최근에 와서는 사이버 공간 내 이런 행위들이 주 포인트라면 그런 플랫폼의 이야기 가장
제 관심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블랙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짧게 해야 되니 그래야 되지만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4차 산업혁명은 조금 많이 들어보셨죠? 기사도 많이 다루시고 했었던 이야기죠. 산업혁명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18세기에 외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그런 지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혁명의 시발점은 바로 전기기관이었습니다. 18세기라고 하니까 뭐 대충 1700년대 되겠고요. 전기기관이 이제 발견되었고 사실 그 전에는 아마도 수작업으로 통한 자금이 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전기기관이 이제 발견된 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물 주던 때 물을 끓이니까 뚜껑에 따닥따닥 들어가니까 일단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열이 가려지니까 운동으로 전환되는 것을 힌트를 얻어가지고 전기기관을 알게 됐답니다. 그 전기를 통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니 5개 연속적인 만들어지고 그래서 18세기에는 전기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 전환시켜가지고 그러다 보니 안에 수고로 계속 손으로 수작업하는 것이 이제 기계화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계, 전기기관과 기계를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물건을 많이 만든다는 것은 여럿이 많은 노동력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였는데 처음으로 기계다운 것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혁신이 이루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농촌에서 도시로 모입니다. 취업을 하는 돈을 보니까 그죠. 시대가 흘러가는 것이 money는 money 아닙니까? 돈 벌려고 자꾸 도시에 오다 보니까 근데 인구도 많아지고 또 관련된 것도 이렇게 교육화되고 이렇게 있고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 산업혁명입니다. 사실은 1차, 2차, 3차, 4차도 후대에서 우리가 훔친 거죠. 혁신적인 기계나 그 툴이 발견되었고 그걸 기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나누고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마어마한 변혁이었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나라고 보니까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전기 에너지입니다. 기존에는 석탄이었죠. 그죠? 이때 와가지고는 이제 전기 에너지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죠. 18세기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됐다면 바로 이 전기에 관련 2차 산업은 미국에서 이제 태동을 많은 이민자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전기를 통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은 꽤 많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땅이 넓을 때는 이동 거리가 꽤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동에 대한 전기 기관차가 발견되고 자동차가 발견되고 동력을 사용한 전기소도 발견되고 또 혁신적인 게 우리 노벨이라는 사람이요. 여기서는 또 전기를 만들었죠. 불빛도 만들고 요즘 자동차 브랜드로 유명하던데 여기서 한 주인사에 나타났죠. 테슬라, 그죠? 테슬라가 또 전기를 예전에 전기는 에디슨이 만든 전기는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근거리만 사용했던 거죠. 여기서 만든 전기를 전선 연결해가 먼 거리까지 옮기길 그렇게 만든 사례가 테슬라이지요. 그래서 아마 지금의 전기를 우리가 발전소 끌어서 쓸 수 있는 기술 지금 그 혁신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전기가 만들어지고 대단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19세기, 20세기 중간까지 우리가 새로운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바로 컴퓨터입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변화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예전에 했던 자동화 이상의 의미가 또 있었던가 봅니다. 지금까지도 이 3차 산업혁명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어떤 캐즘이랄까 이 연결고리를 우리가 물어뜰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하니 3차 산업까지는요 아무리 발전해도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나 자동화나 컴퓨터에 명령을 내릴 수도 있겠죠.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핵심이겠다, 그죠? 근데 4차 산업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명령을 합니다, 그죠? 이걸 해주세요 빨리라고 하니까 또 반응이 기계랄까 자동화랄까 컴퓨터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반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기계가 아니라 수동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보니까 이 앞에 이때까지 그들이 몽땅 융합해가 뭉쳐져가지고 새로운 변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기술들이 제가 밑에 조금 언급한 그런 기술들이겠지요.
빅데이터 또 오늘 좀 이야기할 AI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한 로봇 사물 인터넷 그런 종류. 야 이거 로봇에 대해서는 요즘 참 매우 제가 처음에 듣습니다.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죠? 예전에는 2단, 3단, 4단 단전 로봇으로 끝났는데 사람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또 거기에 AI를 넣어버리니까 사람하고 비슷하게 사고도 합니다. 엄청나게 발전한 이 시기에 과연 어떻게 앞으로는 또 변화될까 또 할까라는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특히나 이 AI라는 힘은요 엄청납니다. 그죠? 특히나 AI 중에 요즘 대표적인 게 생성형 AI죠. 혹시 여러분들 챗 GPT 사연 보셨나요? 당연히 사연 보셨죠? 사실 여러분 이사도 한번 챗 GPT로 사연 보신 적 있겠죠? 그죠? 실제로 자, 학교에서 수업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과제 레포트라고 하죠. 전부 다 GPT로 하더라고요. 지금 버전이 제가 알기로는 이 버전은 챗 GPT 4.0까지 나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직도 무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웬만한 거는 거의 답을 하더라고요. 생성의 AI를 하면 이런 거죠. AI 기술의 한 종류인데 사람이 지시하는 내용이 맞죠? 텍스트 이미지 요즘은 지브라라고 해요. 동영상 등을 이렇게 생성한다라는데 생성형 AI는요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술은 챗봇이요. 챗봇. 봇은 뭘까요? 로봇입니다. 챗은 뭘까요? 채팅한다는 뜻이에요. 사람하고 얘가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만들어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상용화한 게 바로 오픈 AI라는 회사예요. 그죠? 저 오픈 AI가 버전 1을 탁 냈는데 그게 2022년 12월 와우 기술이 혁명이 보였어요. 불과 2년 조금 더 됩니다. 근데 지금 어쩌면 GPT 빼고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 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고 작년이었습니까? 요즘 되니까 중국에서 딥시크라고 하나 또 나왔더라고요. 혹자는 챗GPT보다 조금 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그걸 듣고 우리 학교에서 고민한 얘기도 제 직장이 다 막았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침 이대로 오더라고. 저희도 또 중공무원 입장이니까 뭐 할 수 없이 그래서 저는 한번 사용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성형 AI가 엄청 많은데 아마 또 대표적인 게 오픈 AI가 만들어낸 GPT가 아니라 심리. 보통 우리 인공지능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는 거죠.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가 그걸 자꾸 쓰는 겁니다. 또 기계화시키고 자동화시키고 계속 특정 기계가 공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습 능력이 뛰어나죠. 그게 바로 우리가 AI 인공지능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자료가 있고요. B라는 자료가 C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걸 합치면 거대한 데이터가 되겠죠.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AI의 합성인데 이게 우리 주위의 것들을 많이 변화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AI나 빅데이터를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조금 아셔야만 우리가 뒤에 할 수 있는 그 플랫폼 이야기를 하기에 여러분들 아실 만한 지식을 제가 한번 복습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4차 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기술들이 엄청나게 주위의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또래일 수도 있겠나? 아니면 저보다 조금 나이가 클세요. 그죠? 여러분 혹시 중국을 예전에 무엇으로 부르는 거 기억나십니까? 중국. 중공. 저는 중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제 주위에 수업할 때 중국 사람이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 그죠? 시간이 지나가도 중공이 아니고 중국이 되고요. 주위에 눈에 띄기 시작하네. 수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물건을 만든대요. 웃기죠? 중국이 물건을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만든 물건들을 보면 이렇게 비웃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오이고 간혹가다 좀 괜찮은 제품도 만들어냅니다. 그죠? 우리는 뭐라 미안한 거입니까? 대륙이 실수라고 하지 않나. 야, 이놈들 봐라. 꽤 좋은 제품 만드네? 그리고 시간에서 지금요. 거의 90% 이상 다
다 따라잡았습니다. 한국. 그리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요, 우리 한국보다 뛰어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무쏠 정도입니다. 하드웨어는요, 거의 다 한국하고 앞서거니 이제 미국보다 견줄만 하지요. 다행스러운 건 슈퍼티어가 좀 부족하죠. 그 중에 대해서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문화에 관련된 슈퍼티어가 있죠. 그리고 서비스랄까 법률적인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일을 못해가 다행스럽게 중국은 세계적인 나라가 못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몇몇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중국이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디지털 강국인가 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신선식품 매장 허마센성. 알리바바의 새로운 유통 모델, 일명 신유통의 실험장이 되는 곳입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일반 마트와 다른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매장 점원이 올린 바구니들이 천장의 레일을 따라 이동하고 있고 손님들은 저마다 휴대폰으로 상품을 찍고 있습니다. 이들이 찍고 있는 것은 QR코드. 허마센성에선 QR코드를 찍어 상품을 구매합니다. 然后直接加入到购物车，也是不需要说现场拿走东西的。 앱에서 모바일 페이로 결제하면 주문 완료. 손님이 빈손으로 매장을 떠나면 점원은 손님이 주문한 상품들을 바구니에 담습니다. 상품이 담긴 바구니가 천장의 레일을 따라 포장 섹션으로 넘어가면 바로 포장이 되고 30분 내에 배달이 완료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매장 밖에서도 주문할 수 있고 매장을 직접 찾아 상품의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벽을 허무는 쇼핑, 바로 신유통입니다. 중국 자, 무슨 말인가라고 하면요. 온라인 쇼핑 알죠? 네. 주문하잖아요.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 온라인 쇼핑이 뭐가 있을까요? 쿠팡입니다, 그죠? 쿠팡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집에서 그지 집구석에서 물건을 받아볼 수 있죠, 맞죠? 우리 집사람 요즘 장을 안 가요. 근데 새벽에 또 출근하다 보면 팍해요, 그지? 와, 새벽에 배달되더라. 근데 진짜 뭐 무거라든지 감자 100개 다 되더라고, 그죠?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신격하고 조금에 다른데 요즘은 100개 다 배달됩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왜 소개시켰냐라고 하니 일반적으로 중국은 대단히 디지털화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쇼핑할 때 있죠. 쇼핑하는 것은 하나의 즐거움일 수도 있어요. 물건을 구매한다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이에요. 아까 우리 젊은 친구가 쇼핑하러 갔죠. 이건 어떨까요? 자, 오늘 여자친구랑 쇼핑하자, 그지? 이런 데 갔는데 그냥 구경하다가 사고 싶은 물건이 나왔어요.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하는데 구매해야 되죠. 그럼 데이트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고 가야 된다는 재미없죠. 또 하나 중국 사람이 대부분 그렇다는데 이게 눈에 보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요. 하나 이런데 여러분 중국의 홈쇼핑을 가장 먼저 전파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회사가 옛날에 삼보 쇼핑입니다. 그 삼보 쇼핑 때 센세이션을 느꼈습니다. 와우 대단하다. 어떻게 전화 주문으로 그죠? 물건을 하는지. 그래서 중국 소비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그 TV를 보니까 막 소스들 나가 막 물건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전화로 주문을 합니다. 전화하고 난 뒤에 주문하고 난 뒤에 우리 중국 소비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방송을 찾아왔어. 물건을 사. 중국 사람도 눈을 확인해야 된다요. 특히나 음식물이 있으면요, 진짜 먹을 수 있는지, 그죠? 원래 음식이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확인해야 됩니다. 신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정말 신선한 걸 직접 보고 싶은 이러한 중국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주문 따로 쇼핑 따로 배달 따로 이렇게 된다는 거. 왜 이렇게 변할까요? 누가 원해서? 소비자가 원했습니다. 소비자가 원했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요, 모든 업종을 망명하고 궁극적으로 바로 시장과 소비자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요, 어떤 업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마케팅을 전공해가 경영을 전공했지만 여러분이 전문가의 언론인 앞에 내가 강의할 수 있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경영은요, 마케팅은요, 단 한 사람, 소비자, 고객, 시장 이것 빼고는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소비자 누굴까요? 구독자 아닙니까? 구독자 아닙니까? 자본주의에서 그지 신문의 구독자는 소비자 아닙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죠? 언론 창출에서 뭘 만들어낸다. 그건 잠시 접어두고요. 먹고 살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어떤 정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를 제가 볼게요. 생활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유통업계의 마케팅 전략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통해 비대면으로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이른바 라이브 커머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건데요. 동영상에 익숙한 젊은 층을 겨냥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 패션 업체의 실시간 방송,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만여 명의 온라인 고객들이 접속한 가운데 판매될 옷이 소개됩니다. 물 블렌드 코트 이름이 그런데 간절기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후들후들한. 진행자가 옷을 입자 실시간으로 반응이 전달됩니다. 지금 댓글이 막 올라오는데 대박 멋져요. 너무 예뻐요. 홈쇼핑과 달리 화면을 클릭하면 바로 옷을 살 수 있고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바로바로 전달됩니다. 1시간 방송에 목표 물량의 3배 이상이 팔렸습니다.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의 편의성을 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듯이 판매자와 소통하며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요. 한 백화점은 근처 수산시장에서 라이브 커머스로 수산물을 팔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쫙 밀어가지고 직접 맛보는 모습을 보여주며 구매를 유도합니다. 코로나19 속 비대면 쇼핑의 하나로 시작된 라이브 커머스는 옷과 식품은 물론 도자기에 호텔 숙박권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간접 경험을 먼저 한 다음 소비하는 10대에서 30대 사이를 겨냥한 전략입니다. 촬영 인력만 있으면 돼 마케팅 비용이 적게 드는 데다 수만 명을 한꺼번에 모아 높은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네, 방송에 대한 신청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저희도 이제 단일 채널로 이제 구성을 하다가 채널 확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대행하는 업체가 수백억 원의 투자를 받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련 시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정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죠. 이 단어가 뭐 생소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죠? 네. 그죠? 예전에는 우리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은 넘어오고요. 이제 홈쇼핑까지 넣어가지고 커머스 방송이 24시간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털메리 홈쇼핑인데 그거하고 차이점은 뭘까라고 하니 아무리 온라인에 되었더라도 홈쇼핑은 스튜디오가 있고 맞죠? 고정된 카메라가 있고 각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라이브 커머스는 그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 공간이 전부 다 스튜디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차이점입니다. 또 하나 장비이지요. 아까 이런 말 나왔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저렴한 이겁니다. 뭔가 저거하면 우리 눈에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네, 몇 달 전에 우리 대표님이 저희 학과에 이제 좀 취재하고 싶다고 오셨더라고요. 인터뷰 날짜를 잡았습니다. 저는 긴장도 좀 했죠. 그것도 좀 해주겠구나 싶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오시더라고요. 똑똑똑 넣고 들어가더라고요. 혼자 오시더라고요. 이거 뭐 봤을 겁니다 이렇게. 같이 오신 분이 있나 싶어요. 내가 알기로는 또 이제 동영상 치고 ENG 카메라 하나 가져오고요. 좀 아주머니 오고 찍어주던데 예전에는 그죠? 혼자 또 오시는 거예요. 잠시 무시하나 싶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럼 말씀을 잘 하시니 저와 이제 ICT 이야기하고 여러 것도 이야기하고 카메라 좀 찍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뭐를 찍을까요? 휴대폰을 찍으시더라고요. 이야, 근데 한번 보셨죠? 휴대폰만 있으면 모든 게 되는 세상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모든 업종은 다 그래요, 그죠? 쇼핑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아마 이제 이렇게 지향되어 갈 겁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시겠죠. 현장감 넘치죠. 그죠? 그리고 같이 소비자가 참여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 우리 고민 한번 해봐야 돼요, 이제는, 그죠? 이제는요,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만들어지고 파는 게 아니잖아, 그죠? 어쩌면 여러분들은요, 기사를 막 하면서, 그치? 소비자한테 아마 뭐 구독자 ID, 정치약 있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달방송이 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만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게 이래 바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인터넷 미디어 신문이라는 게 기존에 우리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가 이야기합니다. 그 대한민국의 레거시 미디어의 마지막 스타는 손석희가 아닐까요?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멋지지만 죄송하지만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이제 어쩌면 메이저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라이브 커머스처럼 마케팅에 찾는 현장에서 아주 라이트하지만은 깊이 있고 신뢰감 있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로컬 이슈가 가장 글로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또한 또 해봅니다.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마케팅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저는 마케팅 전공이죠. 유통이 앞으로 이렇게 되고 실제 우리 한국도 있는데 다시 하나 이렇게 보십시오. 지난해 문을 연 시애틀의 아마존 매장. 지하철 타듯 휴대폰을 찍고 들어가면 덕분 물건을 골라 담고선 그냥 나오면 됩니다. 앱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들고 나온 물건 값이 자동 결제됩니다. 후발주자들도 차별화 포인트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기존 오프라인 매장을 무인 판매 시스템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카메라에 연결된 인공지능 시스템이 집어든 물건을 빼놓지 않고 계산합니다. 얼굴 찍히는 게 꺼림칙한 소비자를 위해 카메라를 천정해 다는 방법으로 차별화한 업체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런 무인 매장들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 등 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어서 기술 발전과 무관하게 무인 상점 보편화는 속히 조절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YTN 이종훈입니다. 방금 무인 상점이라고 했죠. 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지금 현재 2025년도에 무인 상점이 뭐에서 제일 먼저 그려지는 건 뭘까요? 아이스크림 맞죠? 뭐 CK 뭐 이래 그 이런 거 그게 아니고 진짜 무인입니다. 예를 들어 이건 점포라고 할까요? 스토어입니다.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에 방문하지 똑같습니다.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와서 구경하고 가져가면 끝. 이제 이래 됩니다. 실제로 지금 대구도 있고 서울도 있어요. 그죠? 이제 판매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산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게 지불카드의 문제인데 뭐 두 가지 관점이겠지요. 우리 휴대폰이나 지갑 안에 내장된 RF 카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시도하다가 지금 좀 마음 같은데 몸에 칩을 인식할 수도 있어요. 뭐 예전에 뭐 666이라가지고 뭐 이상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칩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생체에 심는 거거든요. 왜냐라고 하니까 여러분 저도 많이 깜빡깜빡했는데 오늘도 내가 뭐 깜빡했습니까? 파일이 그죠? 올인한 거 맞죠? 몸에 인식하면 그런 기분 없잖아. 맞지? 그죠? 그래서 머리나 이마나 내 몸속에 조그만 게 있다라면 또는 우리 지갑에 내 휴대폰에 시계에 내장돼 있다라면 문에 들어오면 안에 그걸 찔러버리죠. 그럼 가면 돼요. 누군 가져가면 계산 다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전부 다 3차 혁명과 4차 혁명 오면서 어떤 하드